안녕하십니까. 이리온 리서치입니다. 최재현 연구원이 11월 10일 날 정말 일찍 연간 전망을 내놨는데 제 탓 아니에요. 최재현 연구원이 바빠가지고 녹음 못할 거니까. 하여튼 오늘 녹음하게 됐습니다. 커머더티. 그래서 또 어렵게 한자 금비원이 원래 최재현 연구원이 중국에서 대학을 나오셨기 때문에 아주 중국에 능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금비원이가? 근데 사실 이게 사자성어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찰리 채플린이 가까이서 보면은 사실 비극인데 멀리서 되돌아보면은 희극이더라라는 괜히 거 멋진 말 넣어놓은 거 아니야? 이거랑 연간 전망이랑 뭔 상관이 있어? 그러니까 사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우리가 2차 확산에 대해서 많이들 고민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백신 얘기가 별로 없었었어요. 맞아. 딱 이거 자료 나오고 그날 새벽 때 이제 백신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원고로 뒤엎어야 되나 고민했겠네. 근데 그때까지는 이제 다들 막 이제 또 2차 확산이다 이렇게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저는 이제 가까이서는 그런 2차 확산에 대해서 고민들을 할 수 있는데 되돌아보고 좀 더 길게 우리가 시계열을 길게 해가지고 바라보면은 이게 분명 희극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 있어서 방향성 측면에서는 분명한 희극은 맞다. 그러니까 온도차는 살짝 있을 수는 있는데 상하반기 때 이렇게 뭐 어떻게 되든 어쨌든 방향성 측면에서는 희극이고 앞으로 방향성도 희극이다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했다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요. 원자재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비중 확대인데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주식시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원자재를. 예. 왜냐하면 지난 우리 전략팀 전망이나 저희들 하우스뷰 보시겠지만 내년 시장이 뭐 주식이 마냥 고하는 장이라고 아니 보고 내후년 장은 저희들은 내년 여름 이후에 고민할 거예요. 제가 지금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분명한 거는 지금은 달려가는 시기라는 거고 달려간 뒤에 여러 가지 우리 시나리오 조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금리도 있지만 그만큼 중요한 게 컨버트 시장 같아. 내 입장에선. 그래서 최재현 연구원 내년에 굉장히 분발해줘야 되는 타임 같은데 하여튼 원자재 비중 확대인데 비철금속의 첫 번째 귀금속이었는데 바꿔놓은 것 같고. 그쵸. 이제 원래는 저희가 지난해 말에 우선순위를 봤었을 때 귀금속을 탑으로 보고 두 번째를 갖다 에너지, 세 번째를 비철, 네 번째를 농산물로 봤었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 사실 전반적인 원자재가 다 좋다고 보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개별적으로 우선순위를 조금 상대성과 측면에서 이제는 좀 비철이 귀금속을 갖다 압도할 수 있다. 그래서 원자재 전반적인 시장에 있어서는 주도주가 이제 색깔이 바뀌었다라고 좀 접근을 하고 있고요. 나는 오늘 듣고 싶은 거는 오히려 파트 1이에요. 우리 중국이나 여러 가지 좀 최재현 연구원이 독특하게 커머디티 입장에서 이콘 베이스로 봤을 때 매크로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이게 나한테는 오늘 아까 오늘 꼭 녹음해야 되냐 너무 피곤하다 했다가 이거 듣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시작하시죠. 예. 일단 페이지 5페이지로 봐주시면은요. 일단 전반적인 시장을 봤었을 때 내년도 원자재 시장 뭐 내년도 상반기와 하반기 간에 약간의 온도차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그 방향성 측면에서는 저희는 원자재에 있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갖다 접근을 하고 있고 원자재에 있어서 그동안 굉장히 암울한 시간들이 있었는데 다시 찾아왔다 봄날이 이렇게 좀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림 1번처럼 지금의 우리가 어디인가를 갖다 우리들 많이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차트는 작년 연간 전망에서도 우리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갖다 많이들 좀 고민을 했었던 부분이고 저 역시도 이걸 통해서 고민을 했었던 부분인데 상당히 재밌는 그림이죠. 예, 이제부터를 갖다 고민을 했었을 때 스테이지 3에서 스테이지 4로 좀 넘어가야 되는 즉 경계 확장기로 우리가 좀 진입해야 되는 시점들이지 않겠는가. 쉽지 않아 보이지 않아? 처음부터 내가 태클 거는데 경기 확장이다? 그렇게 만만해 보여 지금은 확장기라고 보기가 어렵죠. 사실 근데 지금도 저는 그렇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 봐주시면은 어쨌든 원자재는 모멘텀이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제가 그동안 자료들을 갖다 통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국에는 정책적인 모멘텀, 두 번째는 결국 환율이겠고요. 세 번째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이 세 가지가 삼박자가 맞아야 원자재도 달려갈 수 있는 건데 사실 지금 현재만 놓고 봤었을 때는 분명 회복기가 맞고 저는 이제 내년도를 봤었을 때 우리가 확장기로 넘어가기 위한 주요국들의 몸부림들이 나와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접근하고 있다고 보고요. 몸부림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아까 중요한 건 회복에서 확장으로 쉽게 넘어가겠냐는 대한 고민이에요. 그렇죠. 사실 그러한 고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지금에서 프라이싱이 굉장히 빨라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계속 매크로팀에 주문하는 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단초를 찾아달라는 건데 아직까지는 난 잘 못 찾겠거든. 네. 일단은 우선 다시 좀 본론으로 다시 넘어가서 그림 2번을 봐주시면은
제가 이 자료 제목에서 금비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금비원이었느냐를 놓고 봤었을 때 사실 과거의 이러한 흐름들과 굉장히 유사성을 갖다 저는 항상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방향성이 비슷한 때가 어디인가를 놓고 봤었을 때 지난 8월 달에도 그렇고 지난 9월 달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사실 2009년에서 2011년 그리고 2016년에서 2017년 그 사이 때 구간과 굉장히 일치성이 있다라고 좀 접근을 하고 있고요. 경기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금보다는 구리의 상대 성과가 높아지고 달러 인덱스가 약해지고 인플레이션이 회복을 하는 이 국면에서 전반적인 원자재들이 다 좋았었다라는 점에 저희는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책 모멘텀이라던가 FX라던가 인플레이션에서 무언가의 변화가 있는지를 갖다 좀 살펴보자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7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먼저 그럼 정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주식시장에 있어서 고민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원자재 측면에서는 사실 고민이 그렇게까지 많이는 안 돼요. 왜냐면은 원자재는 경기를 동행하는 지수다 보니까 그림 3번처럼 우리가 주식이랑 비교하면은 펀더멘탈이 굉장히 낮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점진적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림 4번처럼 원자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원자재가 경기를 동행하다 보니까 EPS처럼 좀 낮은 수준에서 쫓아오고 있거든요. 계속. 그럼 이렇게 봤었을 때 상대적으로 부담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덜하죠. 그러니까 주식보다 이제 좀 부담감이 낮은 이렇게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제가 확장기로 이제부터의 좀 준비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이 왜 회복기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었을 때 8페이지 봐주시면은 그림 5번을 봤었을 때 저는 재고순환 지수로 좀 보고자 합니다. 예전에 제 사수분께서 이걸 갖다가 통해서 경기를 좀 보고 그렇게 했었는데 저 역시도 이걸 배워가지고 그대로 좀 하는데 결국에는 중국 마찬가지 이제 중국을 갖다 통해서 보시기도 마찬가지고 미국이나 유럽 마찬가지고 지금이 왜 회복기냐면은 그림 6번처럼 코로나에서 먼저 벗어난 중국마저도 재고는 감소하고 있고 산업 생산 그러니까 출하는 늘어나고 있고 이 말 즉슨 아직 회복기라는 거 의미하거든요. 중국도 확장이 잘 안 되거든. 그쵸. 아직 확장기라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확장기 때는 출하랑 재고가 모두 다 올라오는 시장인데 미국이나 유럽은 마찬가지겠고요. 말 안 해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 주요국들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 좀 뭔가 정책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림 10번처럼 지금까지 어쨌든 유동성이 풀어준 것도 있고 그러면은 이제 경기를 갖다 진작하기 위한 크레딧 임펄스를 갖다 놓고 본다면은 이 선행적인 측면에서 제조업 PMI 같은 게 이거 후행적으로 따라가는데 내년도에 저희는 설비 투자를 갖다가 좀 기대를 하는데 그림 이제 표 1번처럼 중국이나 미국이나 유럽처럼 주요국들의 정책에 우리가 포커스하자 이겁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도 좀 더 자세하게 언급드리겠지만은 신형 인프라라던가 도시화 뭐 교통 인프라 그러니까 올해 했었던 정책들이 당장 올해 하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4차 5개년 계획이 들어갈 텐데 내년부터 그 안에 이것들을 갖다 그대로 담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거의 맛배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정책의 강도가 내년에는 처음부터 이제 시작하는 해이기 때문에 좀 더 강화가 될 수 있겠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두말할 거 없이 어쨌든 백악관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바뀐 주인께서 이제 좀 친환경 쪽에 포커스 맞춘 인프라를 갖다 이제 추진을 할 테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정책이 사실 상대적으로 이들 지역보다는 좀 덜 할 수는 있지만은 메르켈의 레임덕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재정을 갖다 확대하는 쪽으로 기울어진다면은 우리가 좀 이 부분도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이 부분이 내년 연간으로도 중요할 것 같은 게 메르켈이 교체되는데 녹색당이 집권할 것 같다. 네. 거의 그런 분위기잖아요. 네. 녹색당이 됐을 때 뭐 좋은 것들 이렇게 많이 적어놓는데 난 유럽에서 친환경 사업이 좋아지지만 엄청난 코스트 요인이 생길 것 같아. 독일이 녹색당이니까 아닌가? 뭐 그럴 수도 있죠. 사실은 일단 초기 단계에서 어쨌든 뭐 탄소세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뭐 글로벌하게 사실 그래서 그런 ETF들도 굉장히 좀 주목받긴 하거든요. 이미 그렇게 움직이고 있대요. 예. 시장에서. 그래서 내가 지금 최근에 자꾸 이제 오늘 아침에도 어디 세미나 갔는데 이제 자꾸 물어보길래 했던 게 내년에 하반기에 생각보다 또 불확실한 요인들이 꽤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결국 유럽 쪽에 이런 부분이다. 근데 하여튼 반드시 정부 정책이 좋기만 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예. 예,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 결국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양적 완화와
그리고 일회성 현금 지원이라는 재정 정책이 추진됐는데 내년부터는 좀 통화 정책에 있어서 미세 조율 그리고 재정 정책단에서는 좀 더 투자 확대 이제 설비 투자를 갖다 위한 이런 투자 확대 중심으로 조금은 색깔이 바뀌는 정책의 전환 국면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접근이 가능하겠고요. 대표적으로 결국에는 우리가 포커스해야 될 부분은 글로벌 최대 원자재 소비국인 중국한테 좀 포커스를 맞춰보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금속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중국은 소비가 전 세계 50% 사실상 2명 중 하나가 중국인이 소비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만큼 중국이 중요하고 LME 뭐 컨퍼런스나 이런 데에서도 중국이 주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중국의 내년도 좀 방향성이 좀 중요할 텐데 저는 사실 내년에도 올해 추진했었던 앞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양신일중 즉 두 개의 신형 인프라 그리고 신도시화 이 두 개의 새로운 것 그리고 교통 인프라라던가 내지는 이제 수리 공정 왜냐 올해 물난리도 많이 심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의 강도는 여전히 유지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내년도뿐만 아니라 앞으로 14차 5개년 계획 즉 내년부터 시작되는 5개년 계획 동안의 정책의 모멘텀 중요하다. 그래서 그림 11번처럼 교통 인프라 측면에서 그러면 중국이 뭘 준비하고 있는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중국 정부가 발개위라고 해가지고 국무원 산하에 있는 정부기관이 인프라 사업을 심의를 하거든요. 그 심의한 규모 자체가 얼마냐면은 7월 말부터 10월 초까지가 약 1조 위안입니다. 그러면은 이 1조 위안이 당장 심의됐다 해서 인프라가 지표로 반영되는 게 아니라 못해도 래깅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실제로 지표에 반영되기까지 착공에 들어가기까지 6개월에서 약간 뭐 8개월 가량의 시차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산업재 순이익이라던가 구리 가격을 갖다가 선행을 하는데 그러한 관점에서 봤었을 때 내년 상반기 긍정적일 수 있다. 11페이지에 또 다른 신형 인프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우리가 특이하다고도 볼 수는 있겠지만은 특고압 송전 설비가 있습니다. UHV라고 이 특고압 송전 설비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이런 것들도 다 포함돼요. 왜냐? 결국에는 풍력이나 태양광이 아무리 전력을 만들어봤자 중국은 영토가 원체 커가지고 전력 손실이 발생하거든요. 송전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전력이 사실 수급상으로는 공급 우인데도 이 송전 과정에서 전력 손실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 공급 부족으로 계속 나타나거든요. 이걸 만회하고자 중국 정부가 특고와 송전 설비에 포커스를 하는 것이고 사실상 좀 이러한 새로운 인프라를 갖다가 좀 더 투자를 확대하는 겁니다. 그림 12번처럼 내년도에 이제 중국 정부에서 정부 관계자가 앞으로 5년 동안 전력 인프라 사업을 갖다가 6조 위안을 투자하겠다 했습니다. 사실 근데 작은 규모예요. 왜냐? 정부 투자만 거기서 빼고 발라내면은 이번 13차 5개년 계획보다 투자 규모가 줄어듭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이 앞서 언급드린 특고와 송전 설비 투자 비중은 오히려 확대된다라는 거죠. 그만큼 구리 함량이 오히려 더 또는 알루미늄 함량이 더 높은 특고와 송전 설비가 늘어난다? 이건 호재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림 13번처럼 올해 정부에서 인가했다 해가지고 그게 바로 착공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게 선행성으로 우리가 접근을 했었을 때 그림 13번처럼 올해 인가된 송전 설비 사업들은 대부분 그럼 착공이 내년도에 되겠죠. 이걸 감안을 하면은 내년도의 투자는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전력 인프라라던가 조금 신도시를 중국 정부는 좀 같은 패키지로 이번 11월 초 때 발표를 해줬는데 부동산 개발 관련해가지고도 어떻게 보면 신도시를 계속 신형 도시화를 계속 하겠다라는 건데 마찬가지로 부동산 개발 투자에 있어서 이제 디벨로퍼들의 신규 프로젝트의 앞으로 방향성을 놓고 본다면은 내년 하반기로 갈수록 긍정적인 그림들이 나와줄 수가 있고요. 서베이처럼 그림 17번처럼 중국 굴삭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내수 굴삭기 판매가 긍정적일 수 있다. 올해 목표치를 초과 달성할 수 있다라는 식의 좀 접근들이 이런 나와주고 중국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여주는 건 중국이 원자재 수요가 많을 것이다. 예. 이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쵸. 아무래도 글로벌 소비도 최대로 많은 국가이고 내년에도 수요가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난 여기서 딱 접근하죠. 제일 관심 가는 게 굴삭기인데 예. 굴삭기 보니까 이거 거의 자기네 기업들이 이제 위주로 되는 거죠. 거의 그렇죠. 사실상 재편됐죠. 재편됐죠. 예. 이렇게 얘를 투자 많이 할 때 좋아지는 우리 산업이 뭐가 있어요? 지금 봤을 때. 우리 쪽에서는 사실 찾아볼 때 이제 과거랑은 좀 많이 달라졌길래. 많이 어려웠죠. 옛날에는 중국의 제조 PMI랑 우리나라 EPS랑 거의 같이 가는 그림이었는데 제가 알기로 2014, 15년부터 이게 좀 그거는 완전 달라져 올드한 버렸거든요. 방식이고. 예. 근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중국 애들이 이렇게 투자를 갖다가 많이 한다면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좀 주목하는 부분이 이러한 인프라 단에서는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사실 거의 없어요. 다만 조금 이걸 통해서 내수 확대가 이루어지는 환경에 있어서 포커스가 맞춰지는 게 뭐 배터리라던가 이런 쪽들로 연결될 수 있는 거죠. 그쪽도 상당히 많이들 뭐 이렇게 중국이 이제 자체로 굉장히 자기 스스로 가려고 하는 게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재화를 아무래도 더 세게는 드라이브 굉장히 걸긴 할 겁니다. 강력해지는 느낌이어서 예. 최근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여의도의 시각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가끔 저보다 더 현장에 있는 분들을 만나려는 시도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생각보다 중국 쪽은 이제 정말 만만치 않은 시장인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미국인데요. 미국에 있어서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물러날 텐데 이것 때문에 뭐 인프라 재건 기대감이 낮아진다라고는 하지만은 사실 저는 그렇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림 18번처럼 이게 연준 자산 내에서 정부 개정 비중을 역축으로 그린 겁니다. 즉 과거 금융위기 때를 갖다 놓고 보면은 연준 내에서 정부 개정 비중, 즉 정부의 자금이 실물 시장으로 빠르게 흘러 들어갈 때 이후에 순차적으로 미국의 건설 지출이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을 놓고 봤을 때는 아직도 부양책을 했음에도 자금이 실물 시장으로 안 들어갔다는 관점에서 여전히 미국 쪽의 이러한 수요들은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재정 정책에 써야 돈이 흐를 텐데 그쵸. 안 나오는 거죠. 그림 19번 봐주시면은 이제 PPP 인프라에 대해서도 이게 좀 당장 반영되는 게 아니에요. 시차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미국의 인프라 건설 지출을 갖다가 선행성을 고려했었을 때는 그러면은 내년도 말로 갈수록 이런 PPP 인프라에 있어서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어쨌든 바이든 행정부는 친환경, 즉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들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 그림 20번처럼 기존의 미국의 계획대로라면은 내년도에 전력 인프라 증설계 이 안에 뭐 태양광, 풍력 다 포함될 텐데요. 증설계의 규모가 사실 올해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림 21번 봐주시면은 올해 코로나 때문에 연기된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것들이 내년도에도 반영이 된다면은 연기가 됐으니까요. 반영이 된다면은 실제로 투자되는 증설되는 규모가 올해 대비했을 때 19% YOY 그로스가 좀 더 크게 성장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사실 우리가 그냥 놓쳐서는 이제 안 될 부분이다. 사실 태양광은 비철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은이거든요. 은이 아무래도 태양광 셀을 갖다 만들 때 들어가다 보니까 은에 있어서도 태양광 이러한 것들은 실물 수요에 굉장히 큰 영향을 차지하다 보니 이러한 부분들도 좀 귀금속이랑 볼 때도 같이 좀 봐주시면 이제 도움이 될 테고요. 다음은 유럽인데 유럽은 사실 뭐 뒤에도 차트를 갖다 제가 몇 개를 넣어놨지만은 그렇게까지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 너무 안 좋죠 그냥. 그쵸. 큰 기대를 갖기는 어려워요. 차트 보면 딱 느끼실 거예요. 유럽은 상당히 안 좋은데.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앞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결국엔 메르켈의 레임덕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재정에 있어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라던가 GDP 대비 이제 3% 재정지출 룰을 갖다가 좀 더 연장해 줄 수 있는 가능성 결국에는 어쨌든 이러한 기대감들이 내년에는 좀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 그 얘기를 좋게 보는 분들은 하는 거고 메르켈이 예. 결국 독일의 어떤 긴축적인 예. 유럽을 끌어왔다는 게 바뀔 것이다. 하지만 독일은 나름대로 중앙은행의 정통을 갖고 있던 나라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의외로 하면 돈은 많이 쓰고 막 엇박자 날 수도 있다. 그쵸. 나쁘게 보면 그쵸.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유럽 쪽은 최강 이코노미스트랑 같이 좀 계속 얘기해서 좀 정리를 해줬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전반적인 부분들 봤을 때 근데 그렇다고 유럽이 인프라 또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림 23번처럼 유럽의 인프라에 있어서도 최근에 수주된 부분들 갖다 놓고 보면은 실물 시장으로 반영되기까지 내년 상반기 때도 나쁘지 않은 그림은 분명 어느 정도는 있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물적인 측면에서 착공된 계획들을 갖다가 좀 같이 좀 접근을 했었을 때 내년도에 정책적인 그림에 있어서는 사실 올해보다 나빠질 건 전혀 없다. 이렇게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주식 입장에서 내년에 제일 관심이 가는 분야인데 인플레 기대가 좀 올라오겠죠? 이 그쵸. 코로나 이전 수준 거의 왔던데 인플레 기대는? 사실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내년도에 왜 인플레에 대한 기대감을 갖다가 좀 더 좋게 보냐면은 좋게 보기보다는 가능성이 높다. 상반기와 하반기에 좀 온도차는 굉장히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을 갖다 견인하는 자산이 유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얘기를
그냥 올해 유가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이거 YOY만도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난리가 나죠. 내년 상반기 때 난리가 나죠. 이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뭐 너무 뻔한 거 아니야? 근데 그 뻔한 거를 사람들이 많이들 잊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원자재는 결국엔 인플레이션 자산이다 보니까 항상 이 유가의 기저를 갖다가 바탕으로 좀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같은 방향을 놓고 봤었을 때는 유가가 현재 수준만 유지한다 하더라도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유가가 정말 낮았었다 보니까 그 기저 때문에 내년 3월부터 5월까지가 유가의 기저 그로스가 굉장히 튈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되면 그때 구간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겠죠. 원자재는 그때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을 수 있겠죠. 다만 제가 좀 걱정하는 부분은 이제 하반기죠, 사실. 그러니까 유가의 기저를 놓고 보면은 그러면은 내려가는 그림인데 내년도에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기대감이요. 근데 그렇다고 아예 뭐 고꾸라지는 건 아닌데 이제 좀 온도차가 굉장히 크죠, 상하반기가. 이걸 그러니까 감안했었을 때 하반기 가면 금리는 움직이지 않겠어? 그쵸. 이제 금리 같은 경우에 경기가 회복되니까 어쨌든 방향성은 계속 올라가는 건 맞거든요. 근데 인플레 기대했더니 이건 올라와 있고. 그쵸. 근데 시장 인플레 경기가 기대감이 없고. 하반기 때는 좀 눌리게 되겠죠. 그치. 유가의 기저를 감안했을 때는. 근데 마침 또 명목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이걸 감안을 하면은 저도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고민이 많았었는데 근데 이제 저는 저희 쪽 이콘과 채권 쪽과 얘기를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과연 연준이 명목금리의 상승 속도, 가파른 상승 속도를 갖다 용인을 하겠는가? 당연히 그건 막죠. YCC 그쵸. 얘기를 12월 때도 그 얘기를 계속 그쵸. 얘기할 텐데 그걸 잠재울 수 있겠냐는 거에 대한 고민이. 잠재우기는 사실 뭐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명목금리의 전망치를 놓고 보면은 내년도 상단이 거의 한 1.45%거든요. 1.45%면은 지금이 0.8에서 0.9를 갖다 왔다 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못해도 0.9는 넘어가 있지 요즘. 지금 어제가 0.8대였었습니다. 그래? 예. 또 내가 그러면은 이제 뭐 사실상 여기서 말해봤었을 때 그러면 못해도 0.5를 갖다가 조금 더 올라간다는 소리인데 사실 근데 명목금리를 갖다가 올라가는 속도로 YCC가 조금 좀 속도 조절을 해준다면은 실질금리가 상방 리스크가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대신 온도차는 있을 수 있겠죠. 상반기 때 원자재가 굉장히 좀 빛을 발했었다가 하반기 때 조금 물가가 식을 수 나아진 있겠죠. 건데 물가 내려오는데 명목금리가 올라가니까 그쵸. 실질금리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질금리가 좀 중요할 텐데 내년 하반기 때 실질금리가 올라가는 게 상방 리스크가 확실히 좀 셀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좀 이해들 하실 텐데 전략적이랑 계속 내년 하반기에 금리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되게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2분기 때부터 이미 유가 때문에 한번 영향을 줄 것 같고 네. 그 상태에서 명목 물가가 크게 올라간다기보다 그냥 그당 높아진 상태에서 좀 이렇게 내려오는 형태가 될 텐데 사실 명목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이건 골 때리는 거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서 정말 조심스러워야 될 부분이 그림 27번과 28번일 텐데요. 결국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 실업 상황이 실업률이 내려가고는 있지만은 이 임시 정리해고는 개선되고 있는데 영구 실업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봤었을 때 결국 연준 역시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인식을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YCC가 시장에서 계속 거론이 되는 걸 테고요. 그리고 28번처럼 락다운된 도시들이 요 최근에 다시 또 재증가하고 미국 역시도 지금 증가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속도 조절. 그러니까 백신이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실물 기대감이 정말 경기가 본격적으로 개선되기까지 시차가 존재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연준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동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내년도 하반기에 있어서 실질금리의 상방 리스크가 있기는 하지만은 예상보다 그 상방이 조금 완만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된다면은 사실 귀금속 뭐 경기가 회복되니까 어쨌든 비철금속도 좋지만은 귀금속 역시도 완만한 구간에서는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음 페이지 그림 29번에 보시다시피 결국에는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 그리고 내년도를 봤었을 때 내년 상반기에 실질금리는 더 내려갈 텐데 상하반기가 대신 좀 약간 온도차는 있지만은 어쨌든 하반기 때 명목금리가 올라가는 속도를 조금만 더 조절을 해준다면은 귀금속에 있어서도 내년 하반기 때 좀 연착륙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될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비철이나 귀금속 모두 다 조금은 회피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접근이 가능하겠고요. 내년 연간으로 보면 하반기에는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지 않겠어? 사실 그래서
귀금속도 저는 그래서 사실 뒤에 이제 금 가격 전망치를 넣어놨는데 많이들 저기를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금 가격의 상단을 갖다 제가 온스당 2,800으로 맞거든요. 지금이 2,870달러인데 1,870달러인데요. 그러니까 상단이 2,800달러다. 이게 말이 되느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인데. 근데 저는 이게 오버슈팅이라는 거죠. 내년 상반기 때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상반기 때 유난히 클 테니까 실질 금리 역시도 하방에 대한 압력이 굉장히 클 테니까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금 같은 경우나 이런 은 같은 인플레이션가 경우에는 된다는 거야? 그쵸, 인플레이션 해지 때문에 상반기 때 오버슈팅 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어디까지 저는 일시적인 오버슈팅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게 어쨌든 연평균으로 저는 금 가격은 2,300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위안화 얘기들 요새 많이 하는데 그 얘기 좀 하는 건가요? 예, 다음으로는 FX 단인데요. 결국에 원자재는 달러화와 역의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달러화의 방향인데 저희 하우스는 어쨌든 달러화의 약세를 보고 있고 내년 말까지로 봤을 때 달러 인덱스가 85포인트까지 내려간다로 좀 접근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내려가는데 달러 인덱스 기준이에요. 선진국 통화대요. 예. 내려가는데 좀 속도는 조금 뭐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죠. 언제는 조금 튀었다가 왜냐면 이게 주구장창 내려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다만 어쨌든 방향성 측면에서 저희는 좀 원자재 측면에서는 달러 인덱스의 하방에 베팅한다면은 원자재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중요한 거는 위안화입니다. 22페이지 봐주시면은 결국에는 원자재는 최대 소비국인 중국 역시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달러에 대한 리스크가 해소가 좀 된다 방향성 측면에서 그러면은 이제부터 위안화가 좀 중요할 텐데 위안화가 이제 상대적으로 더 강하다라는 거죠. 결국 FX는 그 나라의 경기의 상대 성과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데 분명 미국보다 중국의 경기 회복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게 우리가 다 자명한 사실이고 알고 있거든요. 이걸 감안을 하면은 중국의 이제 좀 변화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지난 5월 달과 그리고 이번에 10월 말 때 중국이 이제 오중전회를 갖다 하면서 좀 자기들의 성장 전략을 갖다 새롭게 바꿨습니다. 작년에도 약간 좀 이와 비슷한 얘기들을 리커창 총리가 해주긴 했었는데 그림 36번처럼 쌍순환, 그러니까 듀얼 서큘레이션이라 해가지고 크게 어려운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그림 36번처럼 왼쪽에는 기존에는 중국이 세계의 공장의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투자를 유치받아서 수출을 갖다 하고 이런 식의 자기들의 팽창 전략을 갖다 취했는데 이제는 좀 다르게 미국이 바이든이 되건 트럼프가 되건 어쨌든 자기들을 때릴 거는 다 알고 있는 중국은 사실이거든요. 사실 바이든이 되지 않길 원했을 수도 있어요. 중국 입장에서는. 근데 어쨌든 바이든이 됐으니까 근데 오바마 때부터 계속 자기들을 때려왔으니까 누가 되든 때릴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충격을 흡수할 수 있을까를 갖다가 성장 전략을 갖다 바꿔본 거죠. 그게 바로 내수 확대입니다. 그리고 내재화죠. 이 쌍순환은 오른쪽 차트는 즉 외순환 기존의 대외 무역은 그대로 유지를 한다라는 겁니다. 기존의 현상 유지를 하되 자체적으로 투자를 갖다가 제가 앞서 언급드린 신형 인프라라든가 신형 도시화, 수리공정, 교통인프라 이런 투자는 그대로 확대를 하고 산업에 있어서 내재화, 반도체 내재화라든가 최근에 뭐 반도체 디폴트 회사채 디폴트 얘기가 나오지만은 어제 중국 정부에서 얘기가 나와준 게 이 회사채 문제에 있어서 한 번 더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또 세미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앞으로 2024년까지 전 세계 반도체 이제 팹리스 공장 설비의 50%가 중국에서 건설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자국의 내재화를 중국은 계속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크레딧 이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산업이든 한 번씩 거쳐왔기 때문에 크게 뭐 이번을 갖다 통해서 정책이 바뀔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고 어쨌든 수출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내수 확대를 통해서 수출 기업들의 이러한 리스크를 갖다 해소해주고 소비는 국내 여행을 갖다 집중적으로 확대하고 육성하고 온라인 소비 그리고 해외에서 면세점을 갖다 찾는 게 아니라 자국 내에서 면세점을 찾도록 유도하는 이러한 내수 강화 포진을 통해서 즉 자기들의 경제 블록을 더 강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충격을 갖다 이런 식으로 해소된다. 즉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번에 RCEP가 굉장히 이와 유사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국의 내수 확대를 갖다 통해 가지고 자국의 경제적 동맹국들을 갖다 많이 만들어 둔다면은 미국이 때려도 어느 정도 흡수가 될 수 있는 충격을
이러한 정책의 방향성이 바뀌고 있다. 중요한 거는 여기에는 그 바탕이 바로 위안화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림 37번처럼 위의 차트는 글로벌 가계 소비 비중이고 밑에 차트는 실질 실효 환율입니다. 이걸 봤을 때 과거 1985년에서 95년 미국이 소비 여력이 약해지고 일본이 대신해줬고 마찬가지로 달러가 약해지고 엔화가 강해졌었거든요. 그 다음에는 유로화가 그랬었고 이번에는 어쨌든 달러화는 아직 GDP 대비 쌍둥이 적자를 아직 반영을 못하고 있어요. 그럼 방향성을 놓고 보면 달러화는 이제 약세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위안화는 상대적으로 강해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중국이 이제부터는 내수 확대 쌍순환, 그러니까 미국이 때리든 말든 어쨌든 방향성 측면에서는 이 같은 위안화가 중국이 뭔가 바잉 파워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물론 긴 그림에서 우리가 봤었을 때 이렇게 나타나는 건데 당장은 체감이 안 될 수는 있지만은 이번에 RCEP가 어떻게 보면은 그 단초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림 38번처럼 위안화의 강세 베팅을 한다면은 위안화를 역축으로 그렸을 때 결과적으로 원자재들의 방향성은 우상향을 우리가 그릴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비철 금속이 굉장히 좀 커다란 수혜를 갖다 볼 수가 있는 원자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를 우리가 놓고 봤었을 때 매크로 단에서 원자재 측면에서는 계속 긍정적인 시장들이 방향성 측면에서 나와줬다라고 우리가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차피 앞에 있던 얘기가 전체적인 골격이라면 뒤에부터 이제 좀 어쩌면 커머디티 섹터 얘기인데 앞에서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이걸 좀 해야 되겠죠? 예. 그러면 에너지부터 좀 빠르게 합시다, 이 부분은. 예. 페이지 28페이지를 봐주시면은 유가는 저희가 내년도 레인지를 갖다 WTI 기준으로 하단을 35불, 상단을 55불, 연평균 47불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의 레벨 자체가 올해보다 한 단계 레벨업 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여전히 박스권에 대한 유가는 여전하다라고 좀 접근이 가능하실 텐데 왜 그런 박스권이 계속 유지를 하느냐. 여전히 오펙 플러스가 공급을 주도하고 있다. 작년과 다르게 오펙 플러스는 이 공급 주도권을 셰일에서 뺏어왔기 때문에 셰일이 기사회생할 수 있는 BEP인 WTI 기준 50달러를 갖다가 최대한 천천히 넘게끔 할 것이다. 자기들 통제 선상에서 유가를 갖다 움직이게끔 유도를 할 것이기 때문에 유가의 회복 속도, 사실 유가는 회복을 하겠지만은 그 속도에 있어서는 오펙 플러스가 주도하면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은 과도한 유가 상승이 이루어지기는 조금은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9페이지 봐주시면은 제가 따로 자료 갖다 정리했다시피 리비아에 대한 고민거리가 좀 있을 텐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앞서 있었던 엣지 자료 갖다가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오펙 플러스는 이제 리비아에 대한 이슈, 리비아가 귀환한다, 증산한다라는 이슈 때문에 리비아가 다시 또 산유량을 본격화한다는 이슈 때문에 좀 감산에 있어서는 지금의 정책을 갖다 내년도에 3개월 내지는 6개월까지 연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이 유효하겠고요. 이렇게 본다면은 오펙 플러스는 철저하게 속도 조절하고 있다. 과도한 감산이 아니라 철저하게 수급 밸런스를 맞추면서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라고 접근이 가능하겠고요. 32페이지에 이게 정유사들과 조금 연관성이 있을 텐데 결국에는 감산에 있어서 현행 증산 계획 자체가 약간 연기된다 함은 그림 64번처럼 결국에는 OSP가 추가적으로 인하될 가능성이 제한된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정유사들 입장에서는 조금 껄끄러울 수는 있지만은 어쨌든 이러한 이제 캐시 두바이 대비 이제 두바이 수학 간의 스프레드를 갖다 놓고 봤었을 때도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현재의 앞으로의 OSP의 방향성을 갖다 같이 좀 접근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공급이 조금 여전히 타이트한 수준이 유지가 돼준다면은 요 스프레드 자체도 크게 변동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OSP 역시도 추가적인 인하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 그렇게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미국이 과연 귀환을 할 수 있을까입니다. 저는 미국이 귀환 가능성 내년 말경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왜 귀환을 갖다 천천히 할 수밖에 없냐면은 페이지 34페이지 그림 66번을 봐주시면은 앞서 언급드린 결국 미국의 BEP를 우리가 좀 봐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BEP라기보다는 셰일 기업들의 신규 유정당 투입 비용입니다. 즉 증산을 유지 비용이 아니라 증산을 하기 위한 투입 비용이라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평균적으로 WTI 기준으로 49.4불입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 수준이 되어야 못해도 $50가 되어야 셰일 기업이 본격적인 증산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지금 현재 유가만 놓고 보더라도 그게 조금 가능성이 제한적이고 오펙 플러스가 그걸 용인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림 69번처럼 미국의 상위 1대부터 30대 E&P 기업, 여기서 셰일 기업만 발췌했었을 때 이들의 캐펙스 지출도 여전히 3분기까지 둔화가 돼 있습니다. 그 말즉슨 내년도에 있어서도 본격적인 증산이 나오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의중은 사우디와 러시아에 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35페이지의 그림 73번처럼 재정균형 유가만 놓고 봤었을 때는 브렌트 기준으로 사우디는 66불 내년도에, 그러면 어떻게든 유가를 올려야겠지만은 외환보유액 증강 기준의 유가로 사우디를 갖다 접근을 해서 보신다면은 여전히 사우디는 유가의 회복 속도를 갖다가 지금의 현재 유가도 버틸 수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속도 조절 계속 유효하다. 미국이 어떻게든 기사회생 갖다 못하게끔 최대한 천천히 시간을 끌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바이든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됐었을 때 일부에서는 뭐 유가가 오른다, 유가의 본격적인 상승이 된다, 이렇게 많이들 접근하신 분들 계세요. 그래서 저는 바이든이 된다 해서 그 유가의 방향성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저는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바이든의 그러면 공약들을 놓고 보자 이거죠. 첫 번째, 바이든의 공약에서는 연방정부 소유 내에 토지 안에서 이제 수압파쇄에 있어서 신규 허가를 갖다가 중단하겠다를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수압파쇄 공법의 이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방정부 소유 내에서 유전 개발 갖다가 금지하겠다, 이러한 부분들은 그럼 공급에 엄청난 쇼크가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신 분들이 계신데, 그림 80번을 봐주시면은 전체 미국의 산유량에서 연방정부 소유한 토지 내의 산유량은 불과 14%입니다. 매우 적네요. 나도 예. 이거 뉴스 좀 알고 있었는데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러니까 시장에서 과도하게 확대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접근을 하고 있고요. 물론 셰일 기업들의 성장성은 저는 둔화될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압파쇄 공법을 갖다가 제한하겠다라는 이슈는 뭐 바이든 후보가 당선인이 요 최근에 이제 연설을 갖다 통해서 자기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해줘가지고 이거는 가능성은 좀 제한적인데, 대신 파이프란 증설에 있어서는 조금 환경 문제를 갖다가 걸고 넘어지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럼 성장성은 좀 둔화될 수는 있겠죠. 다만 그렇다고 바이든이 유가의 가파른 상승을 원하는 것이냐, 우리는 궁극적인 이러한 목적으로 좀 찾아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미국은 산유량을 원유를 많이 채취를 하지만은 그만큼 많이 쓰는 나라예요. 그림 82번을 봐주시면은 석유 제품 기준으로 보면은 순수출 국가인데, 근데 이제 저기 원유 기준으로 보면은 여전히 순수입 국가라는 거죠. 이 말즉슨 유가의 가파른 상승보다는 안정적인 게 좀 미국 입장에서는 우호적이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결국에는 셰일을 갖다가 성장성을 둔화시킨다면은 어딘가에서 공급을 증가시켜서 수급의 밸런스를 맞춰서 유가를 안정시켜줘야 되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저희가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란과 베네수엘라입니다. 결국 바이든은 오바마의 남자거든요. 그러니까 오바마 행정부 때 부통령이었고 이란 핵협정에 절대적인 기여를 갖다 했었던 인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셰일 기업을 갖다 살리기 위해서 베네수엘라 죽이고 이란을 갖다 규제를 걸어서 셰일의 산유량이 올라갔었던 거거든요. 근데 바이든 같은 경우 이러한 밸런스 맞추는 과정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만약에 바이든이 정말로 셰일의 성장성을 갖다가 축소시킨다면은 유가는 단기적으로 튈 수는 있지만은 긴 그림에서 봤었을 때 이란과 베네수엘라에 대한 규제를 갖다 조금씩 철회시킨다면은 사실상 시간이 갈수록 유가는 그럼 점진적으로 다시 밸런스에 맞춰서 안정화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바이든이 된다 해서 뭔가 유가가 오른다, 뭐 이런 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좀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유가의 이제 수요 측면에서는 그냥 페이지 41페이지에 그림 91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오펙 플러스의 이러한 좀 감산이라던가 내지는 수요가 어쨌든 점진적으로 회복하고 있다라는 점, 특히 항공 같은 경우에는 항공향 수요 같은 경우에는 국내선이 계속 증가해주고 있고 화물을 통한 교역 자체가 계속 늘어나주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일부 수요를 갖다가 회복시키는 그림들은 계속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그림 91번처럼
재고가 감소하는 속도는 여전히 유효하다. 물론 내년도에 오펙 플러스가 감산 기간을 딱 어느 정도 하는지에 따라서 속도는 좀 더 달라질 수 있지만은 이 같은 방향성을 놓고 봤을 때 내년도에 또 마찬가지로 수급은 여전히 재균형이 가능하다. 유가는 오펙 플러스의 통제 안에서 점진적인 회복이 계속 유효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또 진짜 관심들 많은 게 금인데 귀금속. 근데 이거가 내년에 굉장히 화제가 될 것 같아요. 뭐 금이 좋다 나쁘다 해서 인플레 해지 얘기들 자산이 뭐가 있을까 얘기할 것 같은데 한번 힘들죠. 그래도 진행합시다. 아, 예. 네. 금 할까요? 예. 귀금속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아직도 인플레이션 해지가 끝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올해 금 가격이 올랐었던 이유를 천천히 살펴보면은 인플레이션 해지가 아닙니다. 올해는 예, 올해는 철저하게 금리 저금리 기조를 바탕으로 금 가격이 달려갔었던 거죠. 그리고 안전자산 수요죠. 이 두 가지였는데 내년에는 안전자산 수요는 후퇴를 합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뭐 금이 그럼 못 가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금은 안전자산이자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고 유동성과 같이 가는 자산이고 무이자 자산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내년의 정책적인 기조라던가 내년의 인플레이션의 방향성을 놓고 본다면은 여전히 귀금속은 우호적이다 라고 접근이 가능하겠고요. 금 가격 같은 경우에 내년도에 상하단을 놓고 봤었을 때 상단을 제가 좀 많이 열었어요. 2,800달러까지 열고 연평균 2,300인데 왜 이렇게 연평균과 상단의 괴리가 크냐를 놓고 봤을 때 그냥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 때 인플레이션의 방향성을 놓고 본다면은 내년 상반기 특히 내년 3월에서 5월 달에 인플레이션의 오버슈팅이 나오면은 마찬가지로 금도 그때 구간 때 오버슈팅 나오면서 좀 단기적으로 상승했다가 단기적으로 빠질 가능성이 조금 농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상단을 갖다 열어놨다. 다만 이게 주구장창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좀 그 상단에 있어서 저희는 좀 대신 이 구간 때는 조심하자라고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페이지 45페이지 봐주시면은 안전자산 수요 분명 후퇴를 합니다. 그림 95번처럼 경기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금과 구리 간의 상대성과 즉 골드 실버 레이쇼를 놓고 보면은 경기 이제 역축으로 그리면 경기가 같이 가는데 결국에는 경기가 회복될수록 구리의 상대성과가 더 좋아지죠. 그 밑에 하단 차트는 변동성이 낮아지고 리스크가 후퇴를 하면은 금과 은 간의 상대성과 골드 실버 레이시오 역시도 은의 상대성과가 상대적으로 강해져요. 금보다. 그러면은 금의 우선순위가 이제 은에서 구리로 계속 넘어가는 게 보이고 주도주가 바뀐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다만 수익률로 놓고 보면은 저는 연초 때도 말씀드렸는데 절대로 금은 상대 성과가 낮아지는 거지 그 수익률이 낮아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과거 2009년에서 2011년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은 2008년 11월 25일 날 연준이 QE 정책을 갖다 실행을 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 유동성을 이슈로 금 가격이 반영이 되면서 수익률이 90.6% 주식보다 더 높은 S&P 500 지수보다 더 높은 상대 성과를 보여줬었거든요. 이 같은 그림들을 이번에도 내년도에 좀 우리가 좀 지켜보자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46페이지 봐주시면은 앞서 제가 유동성이라 말씀드렸는데 그림 96번 봐주시면은 안전자산 수요 백신이 나오면서 계속 후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유동성과 금은 같이 간다라는 거죠. 그림 97번처럼 유동성을 갖다 대비했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금은 아직까지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때의 유동성 장세와 비교하면은 여전히 제대로 시장에서 반영이 못 되고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게 내년쯤에 저희는 반영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림 98번처럼 결국에는 부양책에 좀 포커스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이 어쨌든 부양책을 하긴 하거든요. 규모가 줄어지던 말던 어쨌든 하긴 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유동성이 여전히 풀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림 98번은 미국의 GDP 대비 쌍둥이 적자와 금 가격 간의 이러한 추이를 같이 그려준 겁니다. 특히 쌍둥이 적자를 갖다 18개월 좀 선행하는 차트도 같이 그려줬는데 이 이유가 달러나 또는 금 가격 갖다 먼저 좀 선행성 측면에서 접근을 했었을 때요. 지금의 금 가격 같은 게 아직 제대로 반영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아직도 반영이 안 됐다. 여기서 만약에 미국의 추가 부양책을 조금 더 해준다면 더 반영되겠죠. 그러니까 방향성 측면에서 금이 올라갈 상단은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유동성이 시장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게 바로 금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있어서 과거 우리가 2008년에서 2009년으로 넘어가고 2009년에서 2010년으로 넘어가는 때도 유동성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었어요. 나중에 돼서 점진적으로 반영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때가 좀 더 반영되는 그 구간이지 않겠는가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48페이지 인플레이션 해지입니다. 뭐 이거는 사실 앞부분과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해지는 유가의 기저를 놓고 봤을 때 인플레이션이 회복되는 기대감은 여전하거든요. 이걸 감안했었을 때 결국에는 금 가격은 어쨌든 인플레이션 해지 수요로 내년 상반기 때 굉장히 좋을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하반기 때는 조금 온도차가 있을 수는 있겠죠. 결과적으로 명목금리가 회복하는 속도도 빨라질 테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상반기와 다르게 하반기 때는 좀 눌릴 수 있을 텐데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금 가격에 좀 노이즈를 줄 수는 있겠지만은 다만 어쨌든 방향성 측면에서 내년까지를 놓고 봤었을 때 전반적으로 금 가격한테는 지금 현재의 기준으로는 저가 매수에 기회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접근을 할 수 있고요. 그림 101번처럼 주식과의 우리가 상대 성과를 놓고 봤었을 때 역사적 평균치로도 금은 과거 금융위기라던가 1980년 골드러시 때라던가 이때랑 비교해도 여전히 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금 가격 여전히 저평가고 우리가 추가적인 상단을 베팅을 갖다가 할 때다 이렇게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상방에 대한 그림을 우리가 좀 그리자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은입니다. 은은 금과 같은 안전자산이자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기도 하지만은 산업향 수요가 50%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에 있어서는 상대 성과가 금보다 더 강해지기 때문에 더 주목해야 된다라고 좀 접근을 하고 있고요. 올해까지가 금은동 시장이었다면은 내년은 동은금 시장이기 때문에 은에 있어서 좀 더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레인지를 그렸을 때 하단을 25불, 상단을 55불, 연평균으로 38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격의 레인지가 굉장히 좀 센 거 아니냐 상단이 이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은 마찬가지로 금과 비슷한 그림으로 좀 봐주자라고 접근이 가능하겠고요. 그림 103번처럼 금과 마찬가지로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상대 성과는 구리한테 밀리거든요. 밑에 하단 차트처럼 구리와 은 간의 상대 성과를 그렸었을 때도 좀 더 밀리긴 하지만은 수익률이 말해주거든요. 과거 금융위기 이후 때 2009년에서 2011년 때 그때 구간을 놓고 보면은 수익률은 여전히 견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주목하는 게 바로 인플레이션 해지 수요도 인플레이션 해지 수요지만 산업향이라는 거거든요. 특히나 태양광에 조금은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트렌드가 태양광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다음 페이지에 그림 104번과 105번을 봐주시면은 결국에는 태양광의 셀을 갖다 만들 때 은의 수요가 들어가는데 이 은의 수요를 놓고 봤었을 때 그림 105번을 봐주시면은 태양광 실물 지수인 솔라줌 SMI 지수가 지금의 지수랑 현재 은 명목 가격과의 괴리를 놓고 보면은 은 가격이 같이 따라가다가 최근에 조정받고 다시 또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실물 지표를 갖다 나중에 다시 또 반영할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요. 그렇게 치면은 내년도에 있어서 만약에 바이든이 또 태양광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만 나와주더라도 상방이 더 열릴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산업향에 있어서 굉장히 좀 여전히 우호적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림 106번처럼 그렇기 때문에 골드 실버 레이쇼로 봤었을 때도 역사적 평균치를 봤었을 때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 그래서 그림 2009년에서 2011년 그때 사이 때 구간을 우리가 비교해서 본다면은 아직까지도 2000년 이후에 평균치를 갖다가 도달을 못한 상태다를 접근한다면은 은에 있어서는 여전히 좀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물론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는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금과 좀 같이 가져가주는 전략이 우리가 좀 요구가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이게 엄청나게 양이 많으니까 이게 전기동이랑 비철 남았나 이제? 예, 맞습니다. 구리 같은 경우에는 저는 내년도에 이제 비철의 시대다. 그래서 메탈의 시대다. 내년도는 원자재 시장 갖다 주도하는 세력이 이제 귀금속에서 비철로 넘어갔다라고 좀 접근이 되겠고 이제 본격적으로 구리가 달려갈 텐데 그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더 달려갈 룸은 많이 남았다라고 좀 접근을 하고 있고요. 구리 가격의 상단을 갖다가 제가 좀 낮게 너무 낮은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다시 생각해보니 상단을 8,000달러로 정했는데 일단은 방향성 측면에서 펀더멘탈 지표상 나쁘지 않은 그림들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좀 접근이 가능하겠고요. 먼저 공급부터 살펴보면은 공급 측면에서는 분명 이제 회복되는 그림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57페이지에 그림 114번처럼 코로나 이슈가 나왔었지만은
결국에는 올해 신규 캐파가 조업이 안 된 것들이 내년도로 연기된 것들이 있거든요. 이걸 감안을 했었을 때 내년도의 공급은 올해보다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못해도 4%대가 늘어나는데 올해보다. 그러면은 전기동 같은 경우에 전관 공급이 늘어나면 당연히 한 1.56%대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와주겠죠. 그렇다고 이제 뭐 TC가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기는 좀 제한적이고요. 아무래도 재련 기업들 입장에선 TC가 중요할 텐데 그림 117번처럼 올해 광산이 가동이 내년도로 연기된 것처럼 재련 기업들도 이제 신규 캐파가 가동이 연기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연기된 신규 재련 캐파를 감안하면은 전관 공급은 오히려 좀 타이트함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재련 기업 입장에서는 이익 자체가 조금 회복되는 게 좀 더딜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좀 수요 측면에서 우리가 봤었을 때 어쨌든 공급이 올라오고 있는데 수요가 그로스가 이걸 조금 더 압도할 수 있다고 저희는 좀 접근을 하고 있고요. 페이지 60페이지 봐주시면은 앞서 언급드린 대로 결국에는 지역별로 수요를 갖다 좀 접근을 했었을 때 중국의 수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올 수 있다라는 게 그림이 나와주고 있고요. 선행적인 측면에서 그림 125번처럼 중국의 제조 PMI를 선행하는 게 결국에는 크레딧 인퍼스인데 이걸 접근했었을 때 구리 가격이랑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그러면은 앞으로의 방향성 나쁘지 않다. 설비 투자 확대가 될 수 있다. 그림 127번처럼 특고와 송전 설비 역시도 내년도에 구리 수요 자체가 한층 더 레벨업 된다. 그림 129번처럼 부동산 디벨로퍼들의 회사채 발행이 이만큼 늘어났다. 내년도에 있어서 그만큼 건설 투자에 있어서 긍정적인 그림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접근이 가능하겠고요. 유럽이라던가 미국이라던가 다음 페이지에 일본이라던가 회복 속도는 다소 더디지만은 어쨌든 순차적으로 중국을 계속 따라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와는 다른 그림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접근하실 때 수요 측면에서 나쁘지 않다. 특히나 그림 138번처럼 코델코가 중국향 벤치마크 프리미엄이랑 유럽향 그리고 여기에는 업데이트가 안 됐지만 한국향 프리미엄을 갖다가 내년도에 동결을 했거든요. 근데 프리미엄을 동결했다는 의미는 그만큼 수급이 타이트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수요는 올라왔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2020년 올해 수요가 올라올 거를 갖다 코델코는 예상하고 프리미엄을 전년 걸 동결시켰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뭐 엉망이 됐지만은 그럼에도 이 프리미엄을 내년에도 유지시킨다? 그 말즉슨 내년에 정말 수요가 빠르게 올라오고 수급이 타이트할 수 있다라고 좀 접근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시장에 있어서는 조금 더 구리의 타이트한 수급을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타이트하다기보다 좀 수요가 굉장히 좀 그로스가 회복되는 속도가 더 압도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구리에 있어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부분은 사실 알루미늄이나 아연, 니켈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가장 우리 국내 주식시장에 연관되는 게 아연에서는 TC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광산들의 TC가 이제 광산들의 공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TC가 좀 결정이 될 텐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재련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익에 좀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스팟 TC가 왜냐면 굉장히 내려왔기 때문에 재련 기업들 입장에서는 좀 힘들거든요. 페이지 74페이지 봐주시면은 분명 지금 굉장히 수급이 타이트합니다. 지금 페루에서는 대통령이 탄핵돼가지고 거기다가 지금 직무대행 하신 분도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해서 세 번째 직무대행 분께서 올라오셨거든요. 지금 한 2-3일 전에요. 근데 이분이 직무대행을 내년 4월까지 해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불안불안하거든요. 그래서 페루의 글로벌 2대 공급국의 공급 차질 가능성 그리고 코로나빨 공급 차질 가능성이 굉장히 시장에 좀 압도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림 170번처럼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최대 공급국인 중국 대비했었을 때 전관 가격의 스프레드가 수입산이 오히려 좀 높습니다. 이 말즉슨 그만큼 페루라던가 이런 지역의 공급이 타이트하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근데 또 다른 부분이 지금 TC를 압박하고 있는 게 그림 171번입니다. 바로 중국의 재련 시설들이 수리가 거의 끝났다라는 거죠. 즉 수요가 높다라는 거, 전광 수요가. 이렇기 때문에 그림 172번처럼 TC가 스팟 TC가 계속 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압박을 계속 받으면서 이 말즉슨 재련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익이 계속 훼손되고 있다는 걸 의미하겠고요. 다만 여전히 저희는 전광 공급에 있어서 내년도에 늘어날 수 있다라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 173번 봐주시면은 앞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결국에는 내년도로 이연된 전광 공급에 있어서 늘어난다는 관점 그리고 175번처럼 기존의
광산 기업들의 캐펙스 투자 사이클과 공급 사이클을 갖다 같이 놓고 봤었을 때 원래는 내년도에 공급이 감소해야 돼요. 그런데 이 연기된 그림 176번처럼 가동이 연기된 광산들 때문에 공급이 더 늘어난다는 것들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전광을 갖다가 올해보다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 물론 벤치마크 TC는 좀 더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겠지만은 스파 TC가 내려가는 속도도 좀 완만해지고 다시 또 점진적으로 좀 개선되는 것들이 좀 확인이 될 수는 있다라고 좀 접근이 가능하겠고요. 그림 178번처럼 아연 재련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를 갖다 놓고 봤었을 때도 하락 속도가 조금 완만해질 거라고 저는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를 접근했었을 때 조금은 점진적으로 이익 추정치가 조금은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로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도 지금 또 전화할 때 있어가지고 계속 보고 있는 네. 중이어서 꽤 한 것 같은데 1시간 넘게 한 것 같은데 더 세미나로 요청해 주세요. 왜냐면 이거 커머디티 진짜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 이게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담겨 있는데 사실 좀 뒤로 가면서 좀 그분들을 생략한 부분이 많으니까 저희가 뭐 일요일에 다 이걸 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전략의 얼개를 짤 때 이제 커머디티 가격과 이쪽에서 연동시켜 생각하는 거니까 막연하게 그냥 보시기보다 데이터 보면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뒤에 조금 참고하시는 데이터들이 조금 제가 좀 고생해서 만든 차트들이 그러니까. 있는데 그림 페이지 83페이지나 또는 84페이지에 우리가 배터리 관심 많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니켈 관련해가지고 전기차량 관련 니켈에 있어서 조금 좀 길지만 좀 장기적인 그림에 있어서 차트들 넣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관련 니켈 수요라든가 그로스라든가 내지는 양극재 생산 비용을 제가 따로 추정을 해서 발라봤던가 내지는 실제로 양극재를 만들기 위한 황산 니켈의 재련 이 황산 니켈을 만드는 재련 기업들의 이익 자체를 갖다 통해서 공급의 방향성을 갖다 좀 접근하는 차트들을 갖다 같이 좀 엮어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이 부분들은 같이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고민하시죠.